중앙은행도 2차 중앙은행도 파산 처리했습니다. 유럽에서 금융이 런던 시티,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어떤 런던 잉글랜드 제국에서 1694년도에 영란은행이 일반 대중들이 들었을 때는 이건 민간단체가 아니고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처럼 냄새를 풍기는 그런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은 나중에 소문을 듣고 그냥 막차를 탄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하이브리드 사회과학 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한 20여 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식과 채권 업무를 수행하며 돈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정통 경제학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 화폐에 묻어 들어간 어떤 인간의 종교적 종속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화폐에 어떤 묻어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인간 삶과 관련되어 있는 인문학적 내용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트럼프가 발설한 그 화폐 타락과 화폐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저자 김원동입니다. 우리가 화폐는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군인들 월급도 주고 여러 가지 우리 역사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근대에 들어서 금융화폐 자본주의를 설명한다면 페드는 최초의 1차는 1791년도에 워싱턴 대통령 때 미국의 중앙은행이 최초로 설립됐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워싱턴 대통령 때 그 1791년에 최초의 중앙은행을 허가하면서 허가 연장을 안 해주고 말하자면 파산시킨 것이죠. 그 다음에 2차는 1817년도 제임스 멀로 대통령 때 말하자면 정부가 2차 중앙은행도 파산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3차가 페드인 것이죠. 페드는 지금 질문 주신 JP 모건에 의해서 어떤 미국의 그 중앙은행이 설립이 추진됐던 것인데 사실은 JP 모건은 유럽에서 금융이 런던 시티,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어떤 런던 잉글랜드 제국에서 1694년도에 영란은행이 정식 정부의 중앙은행으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앙은행을 설립한 유럽의 로스차일드 가문, 그 가문에서부터 출발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그 신대륙 미국의 영국의 런던 시티를 운영하던 금융 세력들이 스페인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금융 기축통화국에서는 어떤 제국의 세습적인 왕이 있었고 어떤 그런 정치 제도 속에서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돈을 갚을 때쯤 되면 그 왕이나 이런 권력자들이 내쫓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국에서도 어떤 그런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 미국의 중앙은행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을 JP 모건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던 것이죠. JP 모건의 아버지는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의 금융 계열사인 피바디라는 그 어떤 금융 그룹의 간부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도 아들을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금융 교육과 많은 그 독서를 하도록 교육을 시켰고 그 JP 모건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수많은 책을 탐닉한 걸로 제가 책에서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JP 모건이 성장해서 미국의 피바디 금융그룹의 미국 지사장 성격으로 이제 근무를 금융계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금융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오는 그 과정에서 1907년도에 니커버커 은행이라는 그 은행이 파산한다라는 그 금융시장에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아서 그 니커버커 은행에 사실은 뱅크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은행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은행에서 내 돈을 찾기 위해서 줄을 서겠죠. 그렇게 되면 일시에 지급할 수 없는 것을 뱅크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JP 모건은 자신의 금융 능력으로
그 당시에 2억 달러 정도의 돈을 록펠러라든가 뭐 뒤에 어떤 다른 금융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미국의 파산 지경에 간 그 금융시장을 구출해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이건 뭐 음모론 같은 성격이겠습니다만 우리가 화폐를 신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는 어떤 종속적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교도인들이 JP 모건은 그 지역의 많은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를 믿고 돈의 인출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서 기독교 신자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이렇게 미국의 파산을 뱅크런을 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JP 모건을 미국의 어떤 파산의 어떤 금융의 구세주처럼 어떤 믿게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JP 모건이 이렇게 금융 파산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을 구한 사례를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위험이 오면 중앙은행이 꼭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어떤 그 돈의 수급 조절의 통화 정책을 주관해야만이 이렇게 파산 위기가 오면 이걸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당위성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서 그때 연준 그러니까 패드가 1913년도에 그 패드 설립 그 법안이 마련돼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1914년에 말하자면 미국의 연준 패드가 탄생된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우리가 연방이라는 용어를 붙였을 뿐이지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명칭 그 자체가 일반 대중들이 들었을 때는 이건 민간단체가 아니고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처럼 냄새를 풍기는 그런 그 상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중앙은행은 지금 연준은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죠. 그 세계 65개국의 약 중앙은행이 그 이후에 설립됐지만 그 중앙은행의 기능은 물가 안정입니다.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은행 밑에서 일반 금융 소비자들과 상업거래라는 상업은행들의 금융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감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라는 두 가지 어떤 그 금융공학이라는 그러한 그 정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 이런 정책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재밌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벤 버냉키가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달러를 뿌리기도 하고 또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갑에 있는 달러를 빨아당기기도 해서 어떤 그 시중에 통화 조절을 통해서 어떤 그 경제 물가 안정, 어떤 물가 정책을 하고요.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를 통해서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미명 아래 예를 들어서 0.25% 금리 인하를 하면서 수영장에 물을 대는 척 하면서 어떤 수영장 뒷문을 활짝 열어서 물을 왕창 빼버린다면 수많은 일반 대중들은 대출받아서 집을 사거나 어떤 저금리 정책에서 자산시장으로 어떤 투자를 해놨다가 나중에 시중에 돈이 말라서 그 이자를 갚으려면 다시 또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빚을 지게 만드는 어떤 부채 경제, 그걸 금융 언어로 얘기한다면 양털깎기에 수많은 대중들이 지금 금융 노예가 된 어떤 그런 것도 어떤 중앙은행의 어떤 잘못된 언밸런스 기능이다. 정통 경제학에서는 그러한 중앙은행의 어떤 금리 격차를 통한 어떤 그러한 불합리한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수많은 대중들은 너무 그 돈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어떤 나름대로 건전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라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교수께서는 정보의 비대칭을 말씀하셨습니다. 논문으로. 거기에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는 서로 끼리끼리 돌려보고 끼리끼리 이렇게 정보가
어떤 편중된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완전 정보가 될 수 없다 하는 그 차원은 은행 대출 시스템에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특정 사람들이 그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그 금융시장에 먼저 접근해서 부동산을 빨리 사놓고 비쌀 때 빨리 팔고 나오면 그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은 나중에 소문을 듣고 그냥 막차를 탄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열심히 땀 흘려서 모은 돈으로 남을 따라 대세를 쫓아갔던 사람들은 소위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우리가 자본시장의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 논리가 없어야 되는데 정보의 완전 정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 경쟁,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정보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 자본시장 논리를 배워왔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땀 흘린 자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게 돼 있다 하는 그 점과 그 다음에 세계의 84억 인구 중에 약 13억 명 정도는 지금 그 은행조차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13억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그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수많은 코인에 잘못하면 또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과연 그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아프리카라든가 수많은 제3지역 국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의 사례를 예를 든다면 최근에도 우리가 누구나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스마트폰의 IT 그 적응 기술이 아날로그 세대이기 때문에 최소한 네이티브 세대가 아니라 이미그런트라도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의 기능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이용을 한다 그러면 그런 보이스피싱에 좀 노출되는 게 좀 적을 텐데 수많은 아날로그 세대들이 그 기능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그러한 피해를 당하듯이 그런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핸드폰으로 폰투폰 어떤 P2P 이러한 그 거래를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단 한 번의 해킹으로 뚫릴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그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는 지금 완벽하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최근에 모든 어떤 그러한 디지털 기술이 어느 한순간에 해커로 뚫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폰이든 비트코인이든 아프리카에서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 땀 흘리는 자들이든 저는 그러한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이 문제는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문제고요.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통상산업장관배 경진대에도 제가 인구론과 금융화폐 자본주의라는 논문도 한번 제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현재 우리가 인구론하고도 많이 이게 연관되기 때문에 감히 주식회사를 어떤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하는 것은 제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지구 인구가 84억 명인데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한 20억 명이나 남짓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멜서 스트랩 인구 감축론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음모론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금융화폐 자본주의에서는 이 모든 어떤 기축통화든 화폐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든 무역거래 제도든 관세든 다 인구 조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쪽으로 관철될 수밖에 없고 그 세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이 돈을 더 갖기 위해서 우리 돈을 뺏어간다. 이건 제가 절대 저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돈은 어떤 한계를 초월하면 그 이상 돈은 크게 그 사람의 후생복지에 기여하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억을 가진 사람이 3,000억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더 복지가 후생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은 84억 인구가 지금 한 200년 역사 동안에 이렇게 불어난 것을 보면 이 지구의 인구는 이대로 두면 이건 진짜 어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저 자신도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 화폐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구론까지 이렇게 깊이 제가 알게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논문 경진대회에도 제가 논문을 제출할 정도로 저는 인구론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것을 쭉 자료를 많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 인간도 아닌 것이 인간보다 더 높은 신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게 법인입니다. 그 법인의 영속성,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 굴러가고 있는 관념화된 제도입니다. 주식회사의 영속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자식을 통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관념적인 기독교 사상과 많이 관념화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 한 번의 인생 즐겁게 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먼지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어떤 자연 친화적인 사상을 통해서 어떤 남을 공격하지 않고 자기 삶의 어떤 가치를, 행복을 찾는 공부, 이런 공부가 어떤 새로운 자본주의에서 더 필요한 것이지, 한 번 법인이 1602년경에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주식회사는, 최초의 주식회사는 어떤 그 주식회사의 존속기간이 약 2년 정도 됐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한번 우리는 분석해 봐야 된다. 그 당시 동방으로 가는 무역선이 오스만 트르크에 의해서 막혔기 때문에 그 네덜란드로 간, 스페인에서 레콩키스타에 의해서 네덜란드로 간 금융 세력들이 그 청어잡이 배를 만들어서 어떤 그 자본을 축적했고, 동방으로 가는 무역선을 만들어서 그 무역선을 열척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면 2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당시에 항해 기술은 좀 미숙했고 어떤 배를 만드는 건조 기술도 좀 낙후돼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떠난 배 10척이 돌아오다가 8척이나 7척은 침몰합니다. 2척이나 3척만 돌아와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역 수지에서 엄청난 이익이 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그 위험성을, 리스크를 테이크하거나 그 권리에 참여하고 싶은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2년 만에 돌아와서 돈을 번 사람은 돈을 벌고, 말하자면 침몰해서 손해본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아니면 그 권리를 중간에 증권거래소에서 동인도 회사 그 배 선주의 주식을 인수를 한 사람은 또 이익에 끼어든 것이죠. 그러한 투자의 그 리스크 회피 개념으로 태어난 게 주식회사의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한 법인이 탄생해서 출자금 한 번 냈는데 몇백 년 동안 영원히 배당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영원히 산다라는 삶이 관념화되어 있는 그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이제는 국가를 운영하는 지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고 어느 정도의 룰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법인은 보십시오. 감옥에 쳐넣을 신체도 없지 않습니까? 고통받을 영혼도 없습니다. 그런 법인이 하는 행동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들어와 있는 기생충처럼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줘가면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이익을 그 3대, 4대 영원히 그 부가 세습되듯이 이렇게 가면 그 주식회사의 그 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초에 생각한 거와 다르게 지금 자본시장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의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만, 유엔의 순기능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죠. 강대국들이, 상위이사국들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니까 다수 국가가 찬성하더라도 유엔의 상임이사국 한 국가만 반대해도 그 안건이 통과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주식회사도 미국의 1차, 2차
중앙은행이 허가를 연장 안 해주고 청산 처리했던 것처럼 주식회사도 200년에 한 번씩 청산하든지 100년에 한 번씩 다시 회처모의식으로 다시 설립하든지 그러한 어떤 형식을 거치더라도 저는 주식회사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식회사가 바뀌지 않고 어떤 화폐 경제가 바뀔 수 없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주식회사와 법인격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화폐 인문학으로 저는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자본금 내지 증자를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게 10억이라면 배당을 100배 이상이나 200배 이상은 안 된다. 거기까지 받으면 그 이상의 배당은 없다. 그 배당 한계액을 정한다든지 100년이 되면 내가 대주주가 51%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200년이 정해진 법인의 소멸시효 한도를 정해놨다 그러면 그 일대 주주가 다시 설립하는 주식회사에는 51%를 가지고 있는 일대 주주를 들어올 수는 없고 최소한 30%든 그 한도를 정해서 놓고 그때부터 다시 시장에서 주식을 사 모아서 일대 주주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영속성을 끊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은 인간도 아닌 것이 인간처럼 신적인 지위에 있고 지금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은행도 아닌 것이 은행처럼 소위 말해서 수협, 농협, 임협, 그 다음에 마을금고, 신협 이런 것들은 사실 은행이 아닙니다. 심지어 금융할부회사, 팩토링, 여신 업무만 하고 있겠죠. 할부금융. 그런 회사들까지 PF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에 PF 대출을 줘서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나서가지고 지금 이제 파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수많은 은행도 아닌 것이 은행 노릇을 하는 것처럼 금융감독기관이나 세계중앙은행인 페드라든가 이런 데서 방치했던 것은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 니들 인간의 욕심이다. 우리는 은행, 상업은행, 중앙은행을 통해서 대중들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상업은행의 감독권만 가지고 있지 신협이나 마을금고 니들은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 통제를 한다든지 자기들끼리 조합은 조합의 총회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 우리 영역 밖에다. 심지어 제가 상품권이나 지역화폐까지도 금융 유사행위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화폐 제도를 운영하는 그러한 기관이나 그런 세력들이 진짜 돈과 가짜 돈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 화폐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총 발행량을 자기들이 얼마라고 발표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런 것들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회사 제도를 법인격을 왜 변경해야 되느냐? 바로 그러한 인간도 아닌 것이 신적인 영역에 가서 신노릇을 하고 있고 법인이라는 이름 아래 은행도 아닌 것이 은행 노릇을 하면서 은행의 제도를 끼어들어서 파괴시키고 이러한 책임을 그 은행 시스템을 화폐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들이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는 깊이 들어가서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참 정통 경제학에서는 그 경제학적인 논리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차후에 제가 좀 다른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문제는 국가의 폭력과 부패와 사유재산 제도와 대립한다는 것에 대한 탐험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정신적 자유가 선거제도라면 물질적 자유는 화폐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주는 보편적 평등과 플라톤이 말한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 정의라는 그러한 얘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 이후에 키케로도 토마스 아퀴나스도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라는 것이 정의 개념에서
그 정의 속에는 아마 재산적인 가치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근데 그 이후에 17세기에 토마스 홉스라는 그 사상가가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을 자산 개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토마스 홉스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인문학에서 배우기를 시민사회를 발명해낸 사람이다. 시민사회는 곧 개인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고 국가가 개인의 계약에 의해서 어떤 개인의 부패와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는 리바이어던 같은 괴물 같은 존재로 어떤 그것을 말하자면 질서를 잡는 것이 시민사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토마스 홉스의 이 시민사회 국가의 리바이어던 그 논리하고 완전히 벗어나는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사유자산제들을 위해서 경제든 시장에 참여하지 말라.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 이 전제의 근거가 됐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국가라는 것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또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융을 국가에서 운영하면 시장 실패가 올 수밖에 없더라. 그것을 소련의 해체에서 보여줬던 것이죠. 공산주의 국가들이 국가에서 몇 명들이 중앙은행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자유세계하고 경쟁하라 해서 봐라. 소련의 레닌 공산주의가 저렇게 지들끼리 공무원들이 부패해서 저렇게 망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공무원들이 부패하고 국가는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를 운영하는 중앙은행은 민간은행 사설기관이 운영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민사회를 주장한 토마스 홉스 논리가 완전히 극과 극인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면서 그 페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어떻게 상호를 보면 사설은행 같지 않은 중앙기관 같은 성격의 그 상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방에서 무엇을 준비해 놓는다. 금융을 준비해 놓는다라는 그런 냄새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토마스 홉스의 어떤 국가는 폭력적이고 공무원은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 돈을 관리하는 기관은 사설기관이 운영해야 된다는 논리에서 1914년에 미국의 페드가 설립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제도가 박물관으로 가야 될 그 시기가 온 것이 자 그렇다면 인간들이 이렇게 부패한 걸로 그렇게 탐욕적인 걸로 정의를 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그럼 인정한다. 그러면 지금 그 미국의 기술 진보 사상에 의한 그 피터 틸의 팔란티어의 CEO인 알렉스 카프 같은 그런 회사들은 일론 머스크라든가 페이팔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국가의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국가의 국방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그 예산 편성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지금 인간이 판단하지 않는 과학적인 어떤 그 GPU 수십만 개가 클라우딩 지능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러면 인간들이 운영하지 않고도 중앙은행을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정치 집단인 국회까지 없어질 논리의 당위성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사실상 사립은행인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말의 논리의 모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수많은 대중들로부터 돈을 뺏어가기 위한 어떤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구의 자원이나 어떤 인구, 어떤 지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조절에 의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설계한 것인데 참 인간을 함부로 인구를 조절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의 영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졌었는데 최근에 와서 좀 가속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페드가 사설기관이기 때문에 사기를 쳤다. 이렇게 음모론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더 거대한 신의 질서가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주주가 한 7,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설은행이 맞긴 맞습니다. 다른 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미국의 연준은 로마 바티칸 교황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우리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15개국의 유엔에 가입한 국가들 중에 65개국의 중앙은행이 있는데 그 중앙은행은 동네 점집 정도라고 문학적으로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하고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연준이 다른 점은 은행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사설기관이면서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미국의 수정헌법 8조인가요? 거기에 미국의 화폐 발행권은 국회가 갖는다 이렇게 미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연준 조폐창에서 달러를 발행한다고 봤을 때 화폐 발행권은 연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연준의 화폐 발행권 연준은 미국 헌법 위반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 다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제도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스위스 바젤에 있는 BIS 어떤 국제결제기구를 포함해서 연준이 주장하는 것은 바티칸의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968년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글레이트 리셋, 세계 어떤 지구 환경 온난화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교황님이 주장하시면 그것을 세계 각국에서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지구 온난화는 사기다. 탄소 배출 그 세금은 사기다. 이게 주장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의 어떤 내부적인 리셋이 존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계속 지구 환경 온난화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로마 바티칸의 교황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준에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아시아권으로 끌고 오려고 했던 그러한 동아시아 회귀 전략이 조금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은행 제도 전체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연준은 BIS를 포함해서 세계 65개국 중앙은행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세계 모든 화폐 시장을 조절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FOMC라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는데 6주에 한 번씩 12명의 의원이 모여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토론하고 통화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폴 사뮤엘슨의 경제학 원론이나 맨큐의 경제학에서 FOMC는 왜 주식시장에 주목하는가? 시의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통화정책을 펴는 것은 말하자면 연준은 아까도 말씀드린 벤 버냉키가 그 헬리콥터를 몰고 다니면서 달러를 하늘에서 뿌리기도 하고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많은 세계인들 지갑 속에 있는 지폐를 빨아들이기도 한다는 기능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연준은 자기들이 세계 기축통화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왜 니들이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지 세계의 중앙은행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다우지수 주식시장은 월가의 채권시장은 로마 바티칸의 교황청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세계 각국의 65개국 중앙은행에서 인수도 해주고 매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시장에 수영장에 물을 빼기도 하고 살짝 넣는 척도 하면서 화폐 가두리 양식장을 만드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압구정 아파트가 3억 주고 산 게 지금은 100억입니다. 미국의 100달러가 100년 전에는 100달러짜리가 지금은
2달러입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많은 달러를 찍어서 발행해 놓은 것들이 세계 각국의 38조 달러가 각국의 외환보유고로 장롱 속에 숨겨져 있거나 어떤 대외 순자산으로 투자되어 있거나, 말하자면 그렇게 화폐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서 관리하지 않으면 이 기축통화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폴 사무엘슨 교수나 맨큐 경제학에서 왜 FOMC 미국 연준이 그렇게 주식시장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 주식시장에 말하자면 조정이라는 용어와 뭐 상승이라는 장세와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개입을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 토를 다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통 경제학에서는 그냥 연준이 하는 일이 통화 조절이나 재정 정책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로마의 바티칸의 교황님이 하시는 말씀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종속적으로 그걸 따르듯이 연준에서 움직이는 그것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따르고, 중앙은행인 동네 점집에서 말하는 것을 수많은 그 국가의 대중들이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기능 중에 미국의 FOMC 그 임원들의 12명들이 모여서 하는 그 회의에 그 촉각을 듣고 무슨 얘기를 하나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금융자본 세력이란 2500년 전에 고대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안티오키아, 다마스커스, 그 당시에 지중해, 중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그 당시에는 세계 전체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인구는 몇백만 명 정도나 한 2천만 명 정도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의 국제도시가 바로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안티오키아, 다마스커스였었습니다. 처음에는 떠돌이 장사꾼으로, 이후에는 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이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유수 시절에 한 50년에서 70년도에 그 바빌로니아 유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바빌로니아를 점령하고 그 유대인들을 당신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거의 점령한 패권 국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에스라인가요? 아마 그 유대인 그 왕후가 있었죠. 아마 그런 거하고는 뭐 음모론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들은 여러 나라의 그 국제도시에서 떠돌이 장사꾼으로부터 시작된 그 장사가 번성을 해서 그 상권을 장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도 능통하고, 외국어가 능통하다는 것은 각 국가의 화폐 환율에도 굉장히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환전에도 능숙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라 그러면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세계 각국의 남미나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서 주교청이 나가 있었겠죠. 그렇게 되면 각 국가에서 들어오는 그 교회 헌금이 다 외국 화폐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바티칸으로. 그러면 그 화폐에 대한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았었고, 외국어 능력도 뛰어나고, 장사 수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중세 들어서서 템플 기사단이라고 하죠. 이제 어떤 전쟁이 끝나고,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그 지역에 평화가 왔을 때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그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아마 성지 순례가 가장 큰 여행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저희가 뭐 스페인에다 그러면 산티아고에 무슨 성지 순례도 가고 이렇게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여행 그 인프라가 된 것이죠. 근데 중세 들어서 그런 템플 기사단이 결성이 돼서 예루살렘 성지로 여행을 떠난 세계 그 각지의 부자들이 지나가는 길에 산적들이 출몰하거나 이러면 그것을 성전 기사단이나 무술도 뛰어난 기사들이 말을 타고 그 성전으로 가는 길을 아마 보호해 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 기사단이 부자들이 여행에 떠나는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 또 여행 경비든 그런 것도 환전 업무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지금 금융의 기술이
그런 데서부터 발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돈을 바꿔주는 그 환전 기술이나 보관 기술들이 나중에는 뭐 금을 예치해서 보관하는 예치증으로 써졌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러한 단체가 커져서,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 한국도 LG그룹 같은 데는 처음에는 치약만 만들어서 팔던 기업이 저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커진 겁니다. 전자제품까지. SK도 처음에는 학생들 교복 만드는 기지 만들어서 학생복 만들어서 그런 팔던 기업이 저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커진 겁니다. 그렇듯이 이런 템플 기사단의 그런 금융 업무나 돈을 보관해주던 업무, 어떤 여행을 가는 길을 보호해주고 알선해주던 업무들이 다 그것들이 커서 지금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뭐 GM이라든가 지금 뭐 파이자라든가 제약회사 수많은 국제기업이 탄생한 것이고, 그러한 그 돈들이 결국은 IMF라든가 IBR라든가 UN이라든가 WHO라든가 많은 지금 국제 어떤 금융기구 단체나 국제 정치기구 단체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본 세력이라는 것은 지금 좁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는 월가의 금융 세력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역사적으로 쭉 길게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누구냐를 따지는 것은 제 책에 굉장히 5장 6장에서도 재미있게 써놨습니다만,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2500년 전에 고대 국제 도시에서 장사로 시작한 그러한 장사꾼 상인들이, 그 인프라가 결국은 어떤 금융이 진보적으로 발전하면서 지금 현재는 은행이나 보험이나 어떤 투자 펀드나 월가 세력으로 이렇게 컸다. 그렇게 그걸 금융 세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과거에는 전쟁이나 전염병으로 어떤 강제적인 수단에 의해서 인구 조절을 했다면 지금은 아주 간접적이고 아주 그 경제적인 방법으로 인구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값이 올라서 집을 살 수 없는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포기합니다. 결혼을 포기하면 출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취업을 못하면 결혼도 못하게 되는 거고 출산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값을 천정부지로 올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수많은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이 우리 돈, 코 묻은 돈 조금 더 벌겠다고 뺏어간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어떤 그 성찰, 사유하는 시간, 그 다음에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우월한 입장에 있어야 되겠다는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그 금융들이 우리를 굉장히 열심히 일한 당신 여행을 떠나라 뭐 이런 등등의 카피 문구는 굉장히 그것은 멋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너무나 많은 그 화폐 가두리 양식장에 고기가 키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재테크라는 미명 아래 남들이 가니까 우리가 우르르 몰려가는 그러한 대중 속에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삶을 제가 뭐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뭐 법정 스님처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삶의 어떤 행복은 고독하고 외로움 속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남들이 간다고, 남들이 투자한다고, 남들이 대출 받아서 집 산다고 이런데 잘못 휩쓸려 가면 자기가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진짜 평생 빚만 갚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뭐 돈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도 건전하게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돈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삶의 행복의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놓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삶.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이익을 볼 사람이 별로 없다. 그것은 무엇으로 말하자냐면 그 두젠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두젠벨이 톱니바퀴 이론은 뭐냐면 자기가 강남에 살다가 강북으로 이사를 해도 소비 습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좋은 차를 타고 한번 좋은 집에 살던 사람은 참
조금 자기가 힘들어서 강북에 이사 갔다 하더라도 소비 습관은 참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렇듯이 정신적인 귀족과 어떤 정신적인 평민과는 좀 다릅니다. 내가 아파트 값이 지금 떨어지고 빚을 져서 힘드는데도 아파트 값은 영원히 올라간다라는 그 잘못된 관념에 빠져서 친척들한테 집값 오를 때까지 돈을 빌려다가 이자를 맞고 있으면 언젠가는 집값이 올라가서 나는 돈을 벌 것이다. 그것도 1차고, 두 번째는 신분 하락 효과 때문에 내가 이 강남에 있는 이 집을 팔면 저 사람들이 나의 신분을 이렇게 낮게 보겠지 하는 그 두젠베리 톱니바퀴 효과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지역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 목숨 걸지 말고 어떤 삶에 더 재미있는 그런 정신적인 귀족이 될 수 있는 길도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저는 화폐 인문학자로서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찰스 킨들버그라는 그 학자가 광기, 패닉, 붕괴 이렇게 설명해냈습니다만 잠깐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경제학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광기가 일면 우리도 그 지난번에 옛날에 네덜란드의 튤립 거품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튤립 한 송이가 뭐 집 한 채 값이 갔던 적도 있었고 2008년도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돈을 벌지도 않고 있는 흑인 노동자들한테까지도 은행에서 수입이 없는데도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몇십만 달러씩 돈을 빌려줘서 집을 사도록 만들고 그것을 파생상품 다른 채권이나 증권하고 섞어서 쉽게 말해서 썩은 사과를 그 안에 섞어서 그 세계 각국에 수출한 것이죠. 그 세계 각국에 수출한 나라들은 자국의 국민연금이나 국부펀드를 미국의 주식시장에 가져가서 채권시장에서 그 물건을 샀는데 결국은 금융 핵폭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너무나 경제 위기는 미국의 저금리, 연준의 저금리 정책에 의해서 미국에서 돈을 주는데도 그 돈을 쓰지 않고 자국 내에서 사실은 외환 위기도 중요하지만 내환 위기도 중요하거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장사가 안 되는 내환 위기입니다. 돈을 국내에서 쓰질 않도록 미국 주식시장에 지금 서학개미들이 한 600만 명인가 800만 명인가 한 200조 원이 지금 몰려갔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의 왜곡 현상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우리나라가 경제가 붕괴될 것이다 막 이렇게 주장도 한때는 잠시 했었습니다만 그걸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제가 바꿨습니다. 최근에는. 그 이유로서 2024년도에 우리 한국의 대외 순자산이 1조 1천억 달러가 미국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어떤 선진국의 자산에. 그러면 그 순자산에 투자한 배당 소득이라든가 이자 소득이 내년부터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상법이 통과됐는데 배당 소득, 주식시장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25%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겠다. 이러한 상법이 개정돼서 아마 그 OECD 선진국처럼 국채 지수 편입하는 그런 국가들이 26개국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내년 4월에 그 국채 지수 편입 국가에 우리도 가입을 된다라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국채지수 편입 국가에 편입이 되게 되면 약 16조 달러 중에 우리 한국에 투자되는 외국의 달러가 약 2%만 해도 3,200억 달러가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순자산에 대한 투자된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 그 다음에 그 국채지수 편입 국가들의 그 16조 중에 2%의 달러가 우리나라에 투자되게 돼서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삼성 반도체가 몇 년 동안 재고로 있는 D램 반도체도 지금 다 팔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수출 흑자가 금년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그 수출한 그 대금이 돌아오는데 몇 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460원대까지 환율이 이렇게 절하가 되고 폭등한 것은 이건 환율의 왜곡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AI 주식, 미국의 AI 주식이 미국 다우지수 시장의 약 시가총액 35%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들이
돈을 환전해서 미국에 계속 주식시장에 쏟아 붓느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달러보다 그 돈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환율 왜곡 현상이 와서 그렇지,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 원화 절상이 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의 희망적인 내용으로 보는 것은, 과거에는 미국과의 동맹이 뭐 순수한 우방이나 어떤 인종이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념이나 이런 우방으로 봤는데, 지금은 리스트 관리 무역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한국, 조선은 한국, 전기 에너지는 한국, IT 기술 한국, 한국이 유일한 제조업 국가면서 3만 달러 국가입니다. 근데 미국은 8만 달러, 유럽, EU는 6만 달러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이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해달라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뺏긴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위기를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세계 경제는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지금 그 동부에 있는 뉴욕에 지금 만 단위 시장이 아마 당선되고 그랬죠.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굉장히 지정학적 이동도 지금 문명의 전환점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월가를 운영하고 세계 금융 패권을 유지했던 그런 월가의 유대 금융 세력들이 이제는 내륙 도시, 텍사스의 오스틴이라든가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같은 도시로 어떤 그 금융 거점 도시를 이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은 어떤 면에서 버리는 도시가 돼가고 있다. 72년도에 신자유주의의 리허설 도시로 선정돼서 어떤 뉴욕이 그래피티가 막 성행하고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아주 그 문명의 전환점, 어떤 문명이 변경되는 이런 굉장히 지정학적 위치 이동, 그 다음에 새로운 기축통화 시스템, 그 다음에 어떤 기술 진보, 어떤 IT 기술, 디지털 기술에 의한 어떤 디지털 화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이런 변화하는 세계관을 충분히 숙지해서 나라를 이끌어 줘야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이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검소하고 어떤 그 규칙적인 공부하는 그런 시민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